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온 TV 옥무지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دقایقی قبل برخی خبرها از شنیده شده Nosotros, extraña, nos muchísimo más a México.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노동절이 법적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모든 노동자에게 같은 의미의 휴일은 아니었습니다.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여전히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노동절이 법적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유급 휴무일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은 온전히 휴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보도는 택배기사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않는 현실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는 이번 노동절에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35.2%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덧붙였습니다. 정규직은 24.2%에 그쳤지만 일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은 60%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58.3% 역시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노동절이 법적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식권 보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음을 짚었습니다. 특히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제도 밖 노동자들의 현실을 통해 노동절이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의 휴일이 아님을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보도는 유급휴무 보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나열에 그치지 않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함께 다뤄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는 노동절이 법적으로는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쉬지 못하는 날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보도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짚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을 둘러싼 움직임도 함께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제도의 변화가 실제 노동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하는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계란 한 판 가격이 1년 가까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소비자 부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란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수급과 유통 구조의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서는 한 대형마트를 찾아 계란 코너 매대가 텅 비어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특란 39 소비자 가격은 6,965원으로 지난해 5월 4년 만에 7,000원을 넘어선 뒤 1년 가까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는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1,100만 마리 넘는 산란개가 살처분된 탓에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계란 가격이 형성되는 유통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부 또한 가격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유통 단계의 구조 개선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여 생산비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는 계란값 상승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대형마트의 매대가 비어있는 장면과 현장 안내문을 통해 가격 불안과 수급에 대한 우려를 시청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특란 39 소비자 가격이 1년 가까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을 통해 계란값 상승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또한 이 보도는 계란값 상승을 단순히 일시적인 가격 변동이 아닌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산란계 감소와 복잡한 유통구조 등 가격 불안의 배경을 다각도로 짚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보도는 계란값 상승 배경과 유통구조 문제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춰 소비자들이 이를 실제로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까지는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나 구매 변화까지 함께 담았다면 계란값 상승이 생활에 미치는 부담과 함께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둘러싼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책임에 대한 불안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체험학습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초등교사 10명 중 9명이 사고 책임 부담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2022년 강원도 춘천 현장학습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사망 이후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됐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학생들을 인솔했던 교사가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올해 서울 지역 초중고 가운데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는 30%,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는 17%에 그치는 등 코로나 때보다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도는 초등교사 노조가 교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 응답자의 96.2%가 현장 체험학습 시행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이 가장 컸고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와 과도한 행정 업무가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초등교사협회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면책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해 지금처럼 사고 이후 판단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면책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교사의 책임과 업무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조명했습니다. 단순한 학교 행사 축소가 아니라 안전사고 시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과 과도한 행정 업무 등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을 잘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 보도는 현장 체험학습 위축을 개별 교사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학교 현장을 둘러싼 구조적 부담의 결과로 바라보게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 책임과 학부모 민원 대응, 과도한 행정 업무 등 교사들의 복합적 부담을 보여줘 현장 체험학습 축소 배경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다만 보도는 교사들의 인식과 부담에 초점을 맞춘 만큼 현장 체험학습 축소가 학생들의 교육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기준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까지는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시각이나 실제 대안 논의까지 함께 담겨졌다면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SNS와 유튜브에서 아동을 하나의 콘텐츠로 소비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아동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아동권리보장원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유튜브 출연 아동 100명 중 6명은 인권보호가 필요한 걸로 나타나는 등 최근까지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SNS에 육아 키워드를 검색하니 아동의 모습이 담긴 수천만 개의 게시물이 나타났고 이 중엔 아이가 울거나 벌을 받는 모습, 속옷만 걸친 모습 등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나드는 영상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비단 유튜브 채널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육아 일상을 공유한다는 명분이지만 문제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아이의 영상이나 이미지 소비가 아동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행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는 아동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안이 실질적 규제로 이어지지 못한 가운데 지나친 SNS 노출이 정서 발달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AI 합성 범죄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SNS와 유튜브에서 아동이 콘텐츠로 소비될 때 직면하는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가 소비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잘 전달했는데요. 특히 부모가 아동을 콘텐츠의 주된 소재로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아동 인권과 여전히 권고 수준에 머무르는 보호 장치의 한계를 함께 지적했습니다. 즉, 이 보도는 육아 일상 공유 콘텐츠를 단순히 일상적 기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누가 무엇을 위해 아동의 이미지와 영상을 소비하는지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보도는 아동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제도적 한계를 드러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대안까지는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규제와 제도 개선 방향까지 함께 짚어봤다면 보다 의미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대학교 오정화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화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자폐성 장애, 이른바 오티즘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조명했는데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모습들을 따라가며 예술과 일, 그리고 일상 속 관계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변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방송은 세계 자폐인의 날 행사장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발달 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중 오티즘은 자폐성 장애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오티즘 당사자들은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민감한 감각,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회적 차별을 느끼는 수치 또한 높게 나타납니다. 흑백 요리사로 주목받았던 셰프도 오티즘 보호자로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타미 리 셰프는 오티즘을 가진 아이들도 숨기보다는 사회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이미 경험했던 오티즘 가족들과 서로 용기를 주고 더 단단해진 가정들을 보며 희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오티즘 그림 작가들의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오티즘 그림 작가에게 미술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세상에 전하는 언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을 그리는 금태민 작가입니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려는 노력을 통해 오티즘 당사자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능력을 꽃피우는 모습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자폐성 장애의 편견을 깨고 자신만의 도전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티즘인 최승환 씨는 병원에서 활동하는 미술 작가입니다. 평소 길 위에 표지판을 그림의 주제로 삼습니다. 말 대신 색으로, 소리 대신 선으로 세상을 표현합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그림을 통해 닫힌 문을 열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시간과 기회입니다. 특히 부모가 돌볼 수 없을 때 의료 문제, 과도한 돌봄 시간을 줄이는 것 등이 공통적인 고민이 된다는데요. 사회생활이 쉽지 않은 발달 장애인의 경우 미리 직업훈련 경험을 하고 나면 취업률도 34.4%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사업장 자체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발달장애와 오티즘을 가진 이들이 이를 통해 당당한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 평가에서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은 비율은 매년 늘고 있지만 조기 발견 후 치료로 이어지는 것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발달장애 아동 양육 기술훈련 CST는 어떤 교육일까요? CST는 대응이 아닌 예방의 개념으로 오티즘 양육자들에게 아이를 이해하고 문제 행동을 줄일 수 있는 양육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입니다. 마스터 트레이너와 함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제 막 3학년이 된 서준이는 종종 엄마와 산책을 나옵니다. 달리기를 좋아해 오티즘 마라톤에도 참가했을 정도로 밝고 씩씩한 어린이입니다. 달리기 할 때 기분은 어때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빠르는 것은 좋아요. 아이가 커갈수록 엄마도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자 교과 과정과 또래 사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살아갈 세상, 엄마는 오티즘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절실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오티즘 친구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교실 안에서 시작되는 이해, 누군가는 느리게 반응할 수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걸 배웁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오티즘 학생들은 각자의 강점을 발견하고 주변 친구들 또한 오티즘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편 오티즘 보호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부모의 사망 이후 자식들의 남겨진 삶입니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금전 관리, 재산 관리가 어려운 발달 장애인의 경우 학대 피해 유형 중 경제적 착취가 가장 큰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준비하는 안전망 중 하나가 바로 재산관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가 맡긴 재산을 발달장애 당사자가 관리와 도움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 이제는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고 보건복지부가 총사업 총괄을 맡아 정부 차원으로 더 규모 있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단순히 재산만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의 관리자가 생활의 변화 등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도 함께 진행합니다. 다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다채롭고 완전한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세상은 더 멋진 곳이 될 것임을 보여주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정화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누군가는 조금 느리고 또 누군가는 표현이 서툴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해한다는 말이 단순히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까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진짜 이해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는지가 그 사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의 시선과 배려가 그 사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오정화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시장의 세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강화가 예고되자 언론이 집값 안정 기대와 함께 거래 위축 우려도 함께 제기를 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서강대학교 임종섭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정부와 여당이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이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언론이 이에 대한 제도의 취지라든가 뭐 형평성,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여러 분석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먼저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예. 네, 정부와 법 여건의 그 소득세법 개정안은 단순 보유의 혜택을 없애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합니다. 2026년 4월 말 발의된 개편안을 두고 언론은 실거주자 보호라는 점과 매물 잠김 및 조세 원칙 훼손을 강조했습니다. 중화일보는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범여당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공제 대상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한정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시세 차익을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국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세수 감소 가능성, 매물 잠김, 정책 신뢰도 하락 등 부작용을 다룬 비판적 보도도 있습니다. 예. 매일경제신문은 직장 이동, 임대 활용 등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거주기간 기준으로 주택 보유와 양도 현황을 파악하는 통계가 없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TV조선은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를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세밀하게 정책을 만들어도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장특공제의 축소를 취득세와 보유세 등 함께 고려해 설계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부동산 시장의 어떤 매물 현황이나 아파트값 흐름 등의 현장 분위기를 살펴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인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언론은 시장의 긴박함과 혼란을 다루었습니다. 시장에는 혜택을 받으려는 매도자의 탈출 시도와 매수자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5월 10일부터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 대해 최고 수율이 양도 차익의 82.5%까지 늘어납니다. 정부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마치면 11월까지 양도 절차를 유예해 줍니다. 연합뉴스는 급매물은 거의 안 나왔으며 매수자는 관망하고 연휴가 겹쳐 시장은 한산하다고 전했습니다. 급매물이 팔린 뒤에 가격은 오름세이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까지 유예 효과는 미비하며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매도자는 증여로 돌아섰습니다. 뉴스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가족에게 아파트 등 부동산을 넘긴 증여 건수가 전월보다 47.2% 늘었습니다. 서울 증여 건수가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넘기거나 가족 간 저가 양도를 택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 언론 보도는 현장의 긴장감을 잘 전달했으나 일부 과장과 왜곡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한겨레 조선일보 등은 양도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매물 감소 현상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단지의 하락 사례만 다루어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공포 마케팅의 어조를 부각한 보도도 있습니다. 이는 시장 가치보다 심리적 요인에 따른 가격 왜곡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논의되는 종부세 개정이나 금리 변동성 등 다양한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짚어주는 심층 보도는 부족했습니다. 집값 안정 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의 세제 개편 같은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는 또 언론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예. 이런 상반된 평가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개정입니다. 언론의 평가에는 조세 정의 실현과 시장 왜곡 및 신뢰 훼손이라는 가치가 충돌합니다. 긍정적 평가의 근거로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화가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며 불공정한 세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세 형평의 제고도 또 다른 근거입니다. 근로자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집을 오래 소유한다고 수억 원의 차익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논리입니다. 혜택을 실거주자에게 집중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갭 투자나 단순 보유의 수요를 차단하는 것도 근거입니다.
양도세 중과 부활 전에 매물을 늘려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부정적 평가의 근거로는 사유재산의 침해와 매물 잠김이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과 정책 신뢰도의 하락을 우려하는 시각입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들은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장 공급이 줄고 집값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소급 적용 논란도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정부 권고에 따라 세금을 내온 이들을 규제하는 정책은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야당은 주장합니다. 이들 근거에는 논리적 타당성이 있으나 단편적 해석이나 과장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주가 불가능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빠져 있어 다소 경직된 논리입니다. 네. 또한 야당의 주장을 인용해 세금 폭탄이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세제 개편이나 정책 변화 등으로 이제 그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이 미리 검증도 좀 해야겠고 예. 면밀히 살피는 역할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좋은 보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네, 언론은 정책의 허점을 짚고 공공망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보도해 불필요한 혼란을 막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책 변화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거나 시장의 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매물 공급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해 집값이 떨어진다는 단편적 접근 대신에 양도세 유예 종료 이후 발생할 역효과를 짚었습니다. 네. 이 매체는 2월부터 4월까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 우위지만 낙폭이 제한적이어서 시장이 버티기 장세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전세 시장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과 유예가 끝나면 기존 매물이 시장에서 회수되고 전세 수요는 유지되면서 전세난이 일어난다는 인과관계를 잘 설명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정책의 빈틈을 이용한 편법 증여를 조명해 시장 교란을 막으려는 정부 대응을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국세청장이 사회 관계망에 올린 양도와 증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10억 원인 대치동 2 아파트를 시가 30억 원에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 세금이 6억 5천만 원이나 증여하면 13억 8천만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장은 이 세금을 내고 증여하는지 또는 편법 증여를 하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해 원래 낼 세액의 40%의 가산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국민들에게 증여에 따른 법적 비용과 편법 증여의 위험을 알림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예. 자, 부동산이라는 건 사실 관련 보도를 한 게 이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언론이 주의해야 할 점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부동산은 국민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주거 복지와 직결되는 예민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는 정보 전달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집니다. 정책 변화가 시장의 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언론은 데이터의 함정을 경계하는 사회과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부동산 통계는 거래량과 신고 시차라는 변수로 왜곡되기 쉽습니다. 특정 단지의 하락이나 상승을 마치 시장 전체의 대세인 것처럼 보도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저가 양도나 법인 매물 같은 특수 거래는 일반적 시세 흐름과 분리해 분석하는 검증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장의 변동률보다는 5년이나 10년 단위의 장기 추세에서 현재 정책 변화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다루는 체계적인 보도가 필요합니다. 정책 변화 시기에는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용어가 쏟아지곤 합니다. 세금 폭탄, 절벽과 같은 감정적 단어보다는 실제 세액 변화나 매물 증감 수치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중립적인 용어가 중요합니다. 예. 상승과 하락의 근거를 균형 있게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며 전세 시장의 안정성이나 공공주택 공급 현황 등 주거 복지 관점을 담은 보도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언론은 시장의 온도를 그대로 전달하는 현실 반영의 모습에 머물지 말고
여론이 과열되거나 급냉하지 않도록 정보를 잘 정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언론이 기억할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서강대학교 임종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